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은퇴 이후를 위한 투자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제가 재테크에 워낙 무대한이기는 한데요. 네네.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라는 고민은 가끔 하죠. 예를 들면 부동산, 네. 연금, 주식, 그리고 좀 더 레디컬한 투자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안정적인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은퇴연구 전문이신 경제학자 모셨는데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김경록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제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전에는 은퇴연구소 소장을 맡았습니다. 2020년 저희들이 11월 달에 이제 투자와 연금센터로 바꾸었는데요. 그래서는 이제 노후의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역시 노후의 핵심적인 두 가지는 투자와 연금이다. 이렇게 해서요. 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이름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투자와 연금센터 굉장히 독특한 예. 이름인데요. 예. 어떻게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름을 짓게 된 특별한 계기, 예. 네, 회사의 분위기 이런 게 있으셨나요? 예, 예. 이제 이전에 은퇴연구소 쪽을 이제 쭉 하면서 제가 한 8년 정도를 은퇴연구소를 해서 맡았는데요. 이제 은퇴에 관해서는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점차.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저희들이 이제 투자 그룹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연금에 초점을 맞추고 하니까 좀 더 포커스를 해서 좀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깊게 그리고 포커스를 맞추자 해서 좀 그렇게 바꿔 보았습니다. 네. 예. 네네. 또 최근에 예. 책을 내셨잖아요. 이 책의 예, 예, 제목이기도 예. 한데 앞으로 주식시장의 메가 트렌드를 데모테크라고 명칭을 하셨거든요. 예. 데모테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 이제 주식시장의 메가 트렌드는 뭐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이제 데모테크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분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데모할 때 데모는 이제 데모그래피, 데모그래피라는 것은 인구 구조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테크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세 분이 데모테크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데모가 데몬스트레이션 해서 데모를 가르치는 기술이냐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네.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아니라 데모그래피하고 테크놀로지입니다. 앞으로 아마 적어도 30년 정도의 큰 메가 트렌드는 지배적인 것은 아마 이게 인구 구조 변화하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변화 이 두 개가 아마 제일 큰 시장의 메가 트렌드가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데모테크라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그럼 두 메가 트렌드가 있는데 왜 하필 또 이름을 데모테크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은 묘하게 이게 데모그래피라는 거하고 인구구조 변화하고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한쪽에는 인구의 변화가 수요층으로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제품을 공급하는 층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이게 딱 교차하는 곳의 시장이 아주 클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네.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바이오나 이런 경우 보면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관절 치료 이런 것들이 주로 고령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근데 이제 네. 인구 구조에 의해서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 치료를 하는데 코스트가 되게 비용이 비쌌는데 이제 자꾸 싸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품은 좋은 제품이 나오고 있고 수요자는 많이 생겨나고 있고 하니까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데모그래피하고 테크놀로지가 결합되는 교차하는 곳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네. 교차하는 곳의 시장이 아주 커질 것이다 하는 네. 것이 이제 데모테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그 안에 요즘 이야기하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등등 하는 것들이 아마 이 시장에 속할 것이다. 오. 이런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와, 흥미롭네요. 네, 저도 굉장히 이 단어 데모텍이라는 단어 흥미롭게 봤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데모그래피, 인구 네. 구조, 네. 그 다음에 사회 변화, 소셜 체인지에 예. 투자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언 같은데요. 예, 예. 그렇다면 어떤 분야가 데모텍의 중요한 업종이고 분야인지 이제 궁금해집니다.
조금 전에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데모테크라는 거하고 오롯이 바로 직결되는 두 분야를 여러분들이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바이오테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이쪽일 겁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이견 없이 이게 고령 사회가 많이 진척되면은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겠네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게 직접적으로 연관 안 되면서 간접적으로 클 수 있는 시장이 이제 로보틱스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뷰티 산업도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네. 가상현실하고 게임에 해당되는 곳.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이 정도에서 한 5가지 정도가 그 큰 메가 트렌드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 메타버스는 최근에 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대체 왜 이렇게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게 됐는지 또 이 미래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저희 진행자분도 이제 앉아 계신데요. 네.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저 진행자분이 사이버 모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걱정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한라이프에서 그 광고를 했는데 그 로지라는 모델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처음에 맞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야 모델이 꽤 개성 있게 생겼다 이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며칠 지나니까 이제 신한라이프에서 이제 그 밝히더라고요. 그게 사이버 모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앞으로 이게 탑 모델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이게 중간 이하의 모델은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 거의 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이버 모델을 이제 만드는 사진 작가, 외국 사진 작가가 이제 사이버 모델을 만들고 하는데 그 인터뷰한 걸 보았습니다. 왜 이걸 만들었냐? 당신이 모델을 찍다가 왜 갑자기 사이버 모델을 만들었냐 하니까. 자기 사진 찍다가 참 이게 너무 귀찮은 일도 많고 모델들이 말도 안 듣고 해서 자기가 직접 만들기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버 모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앞으로 세상에 이제 모두가 그 가상 그러니까 사이버라는 것 혹은 가상의 존재하고 리얼 존재가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람도 아까처럼 사이버 모델하고 이제 실제 사람 모델하고 앞으로 경쟁을 하게 될 거고요. 부동산도 경쟁을 하게 될 거고 여행지도 경쟁을 하게 될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모델은 예를 들어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상 공간을 만들면은 얼마든지 많은 방을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영역이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가능성은 정말 가능성이 어디까지라고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가능성은 아주 큰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이게 게임하고 이게 가상현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도 이제 10대, 20대, 하루에 20대 초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메타버스를 이제 이게 데모그래피 앞으로의 고령화라는 이 큰 트렌드에서도 메타버스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게임도 보면은 지금 일본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이게 고령자들을 위한 게임들이 자꾸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70대, 80대들의 고령자들을 본다면은 사람들이 무슨 이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들어가겠어?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베이비 부모들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지금 한 48세부터 지금 한 65세까지 이렇게 쭉 걸쳐 있는 이 베이비 부모 지금 40대는 더욱이 스타크래프트까지 하다가 했던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고령자가 되면은 제가 보니 틀림없이 가상현실 공간이나 안 그러면은 이 게임이라는 공간을 이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역이 아주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상현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하는 게 이제 여행 있지 않습니까? 여행 같은 경우 이제 고령자가 되면은 멀리 여행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곳을 이제 가상현실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모그래피의 고령화라는 트렌드하고 게임이나 가상현실이라는 메타버스하고도 이렇게 교차해서 메타버스가 더 확장성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특히 최근에 굉장히 막 붐이 일었잖아요. 좀 먼 미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코앞에 다가온 건가요? 코로나19를 충격이 오면서 시장이 확 커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뭐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거의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이루어질 일들이 거의 2, 3년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전에 이제 기술들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커져야 이 기술들이 이제 적용을 해서 돈을 벌고 하면서 이제 확산되게 되는데요. 이미 가상현실에서 실제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화소는 다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신한 라이프 그 광고에서 보셨듯이 이제 실제하고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들은 되어 있고 했다가 이제 수요자가 많아지면서 시장이 이제 팝업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네. 투자와 연금 중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네. 하는데요. 최근에 외화 주식 투자가 예. 굉장히 이제 극폭으로 늘어났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 이제 소수점 투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처럼 외화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예. 소개해 주시겠어요? 해외 주식 투자가 이제 아직도 5, 60대는 덜 하는 것 같고요. 이제 20대, 30대들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재작년에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 30대들은 뭐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 30대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은 해외 주식 투자라는 것이 국경을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어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변화는 이제 환율이 개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화를 바꿔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환을 해지하는 것이 있고 해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좀 전문 용어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미국의 달러하고 우리나라 원 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내 자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이제 해지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달라지지 않는 것이 해지를 한 것인데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투자할 때 환에 노출되어 있느냐, 환을 해지했느냐 그 부분을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었을 때 또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좀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국경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조세 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하고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하고 이렇게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과세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 과세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250만 원 기본 공제를 빼주긴 하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제 또 종합 과세에도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과세 부분을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도 측면에서는 국경을 넘어가면서 내 환율이 어떻게 노출되느냐, 그 다음에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한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갖지 못한 기업을 우리가 해외에 가서 찾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맞아요. 것인데요. 부동산과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같은 기업은 못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 같은 기업도 못 갖고 있고요. 근데 이런 기업을 가지려면은 우리는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라든지 조세 제도는 이제 조금 마이너한 부분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보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국내 주식만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기는 힘드니까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외 좋은 글로벌 기업들을 보는 것이 필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과거에는 부동산 불패다라고 해서 부동산을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투자처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이 부동산과 창업에 너무 편중된 노후 대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오해이십니다. 그런가요? 일단 창업은요, 네. 제가 어떤 창업이냐 하면은 제가 반대하는 창업은 단순 소자본 창업입니다. 단순 소자본이라는 것은 네. 특별한 기술이 없고 약간의 자본이 있으면 되는 곳. 그렇게 창업을 하는 곳은 요즘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되게 어려워지시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게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런 부분은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제 블러드 오션입니다. 레드 오션이라고 하죠.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뭐 그 보통 보면은 한 3년, 5년 이내에 폐업할 확률이 보통 50%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장 주식이 있는데 3년 이내에 폐업할 가능성이 50% 있는 상장 주식을 사겠느냐? 절대 안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스스로는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소위 말해 이제 3년 이내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50%인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단순 소자본 창업은 꼭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한다면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고정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머지 은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좋은 글로벌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단순 소자본 창업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임대업자하고 인테리어업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자기 은퇴 자금까지 까먹는 것은 되게 마음 아픈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부분은 너무 쏠려 있습니다. 저는 쏠려 있는 게 좀 이제 두려운 것이고요. 네. 저는 부동산을 이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부동산도 아까 포트폴리오 말씀하셨듯이 네네. 포트폴리오에서 축구로 치자면 미드필더입니다. 이제는 홍명보 선수가 미드필더를 맡았었는데요. 약간의 공격성도 가지고 있고 수비성도 가지고 있고 한 것입니다. 주식은 공격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제 채권이나 예금은 이제 수비수에 해당되는 것인데 부동산은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튼튼한 미드필더를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튼튼하지 못한 미드필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쏠려 있는 것, 가계자산에서 뭐 돈을 빌려서 부동산, 또 세채가 있는데 또 부동산 이렇게 하는 것은 꼭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도 글로벌하게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간접 투자를 통해서 다 가능하거든요. 글로벌 분산하라고 그러니까 워싱턴에 가서 내가 건물을 어떻게 사나, 내 이 돈을 가지고 하는데 간접 투자를 통해서 하면은 뭐 10,000원, 20,000원만 가지고 지분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글로벌하게 꼭 좀 분산을 해서 그러면 유동성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좀 관점을 바꾸어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국내 부동산에서 상가나 그다음에 무슨 오피스나 지금은 아파트 주택에 네네. 집중돼서 그것도 서울로 집중되다가 또 강남으로 집중되다가 요즘 또다시 이제 좀 퍼지긴 했지만 수도권으로 이런 집중돼 있는 곳에서 좀 밸런스 있게 분산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게 특히 이제 글로벌하게 분산을 하자는 것. 그게 제가 부동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네. 요즘 관심 많은 것 중에 코인 투자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또 조기 은퇴 관심이 있어서 파이어족이라고도 맞아요. 불리기도 네. 하는데요. 이 코인 투자 이런 좀 급진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저는 뭐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너무 많은 돈을 넣으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뭐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런 가능성에 한 번씩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코인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래소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조금 정통적인 투자, 조금 안전한 식으로 코인을 투자하는 것. 그 방법이 이제 ETF에서도 코인을 투자하는 ETF가 있거든요. 뭐 비트코인 ETF라든지 혹은 코인 투자의 코인의 제일 그 근본적인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뭐 은행에 디지털 뱅킹하는 곳이나 어디나 아주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두 부분이 괜찮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투자할 때 제가 아까 어마어마한 가상화폐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놈이 서바이벌 할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때 제일 좋은 것이 이제 ETF라고 아까 좀 묶어둔 것. 예.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ETF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한 이제 그런 ETF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이런 쪽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막 돈을 전폭적으로 해서 베팅을 올인하겠다 이러시지 말고요. 조금씩 이렇게 사가시면서 뭐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또 투자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돈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필요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워낙 필요 조건, 돈, 건강, 그 다음에 일, 이 세 가지는 이제 워낙 필요 조건이라서 제가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돈을 가지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이제 586 세대들은 아직도 예금 관점입니다. 예, 안전하면은 예금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그 관점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좀 투자를 통해서 수명도 길어지니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말은 하지 않지만은 제가 누구나 아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이제 저희 친구들이나 안 그러면 선배님들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변신과 적응입니다. 변신과 예, 적응. 예. 카프카 소설 중에 변신이라는 네, 소설이 네.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느 날 일어나니까 갑자기 갑충이 되어버린 겁니다. 맞아요. 커다란 갑. 그러자 이제 엄마도 그렇고 자기 아빠도 그렇고 다 이제 방에 넣어놓고 이상하게 보고 쿡쿡 찌르고 그렇게 하는데요. 일종의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도 자신을 다르게 보게 될 거고 자신도 뭔가 다르게 변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변신을 잘 하는 것, 예. 그 부분이 사실은 변신을 하면서 적응을 잘 하는 것, 그게 은퇴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자충우돌 사건을 많이 일으킵니다. 일본 소설 중에 이제 그 끝난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은행에서 계열사로 밀려났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막 자충우돌 이야기들이 네네. 나와 있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자기가 카프카가 이야기했듯이 그냥 한마디로 갑충으로 변해버렸는데 여기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그게 제 주변에 볼 때는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가. 변신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네네. 예,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앞으로 투자와 연금센터를 어떻게 변신시킬지 그러게요. 궁금한데요. 네네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 콘텐츠인데요. 이전부터 제가 연구소를 맡을 때부터도 이제 콘텐츠를 잘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이제 집중해 왔고 그랬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와 연금에 관해서 좀 탁월하고 누구도 추종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차별화된 콘텐츠 이걸 잘 만들면은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이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저희 고객들이 노후가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데모 테크 트렌드 속에서 변신과 적응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